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를 살펴봤고, 이제 그리스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로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는 선생님이 지금 정 가운데에다가 지금 이렇게 터키 지역에다가 로마 아트라고 해놓긴 했지만, 사실 로마의 근원지는 어디였죠? 네,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롬이라는 도시였죠. 이 로마의 기원은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랑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서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의 주도권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지었다고 해요. 즉, 그러니까 로마의 시작은 라틴족의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고 왕정체제였다. 자, 이 로마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 그리스와 교류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 문화의 경도가 되는데, 경도되었다는 말은 이제 뭐 마음을 사로잡혀가지고 그거에 열중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게 되다. 좋아했다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철학이랑 인문학이랑 예술, 그러니까 그 전 방면에 걸쳐서 어떤 그리스적 취미에 몰두를 했고요. 청동 조각이랑 대리석상을 막 수입을 하고 또 복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인이랑 조각가랑 화가 이런 장인들을 대거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또 그대로 이제 답습하기만 하진 않고요. 그리스 예술가는 좀 차별화되는 특성으로 이제 그리스 미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흡수, 발전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같은 경우는 그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력이랑 행정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 특성에 기반해서 이제 예술도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면에 좀 충실한 면모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각을 만들어도 이제 영웅이랑 신화적 요소를 담은 조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관리나 네,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런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건축의 경우에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 숭배랑 어떻게 공납품을 보관하는 그런 신전 건축이 중심이 됐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한 공공 건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 목욕탕 혹은 뭐 콜로세움, 물을 아주 먼 곳까지 이을 수 있는 상수도, 그런 관련된 공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좀 다른 형식으로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로마 역사가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 후 395년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서분리 때까지. 그래서 거의 1000년 정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예술도 또 그리스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근데 이 본격적으로 예술 좀 보기 전에 이 흐름부터 좀 훑어보자면, 뭐 우선 아까 처음에 도시국가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왕의 세습에 따른 왕정시대 이후에 이제 공화정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기원전 507년부터 27년까지인데, 이때는 사실적인 초상 조각의 발달을 해요. 잠시 뒤에 볼게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리스, 그래서 아까 배웠었죠? 어떤 시기냐면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가 있대요. 이 시기랑 겹쳐요.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기원전 323년에 사망하고 나서 그리스가 헬레니즘기에 접어든다 그랬죠. 로마는 이탈리아 본토를 지배하는 1세기부터 벌써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 146년, 2세기경에는 이미 수많은 조각들이 로마로 막 실려가게 됩니다. 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생각나네요. 네, 여튼 그리고 다시 로마로 넘어가자면 로마 이제 공산시대 이후에는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미술품을 보통 초기 제국이랑 이제 후기 제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 초기 제국 시대는 로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대제국이 형성되고 식민지들을 막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제의 권위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 그리고 황제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 건축을 발달시키는 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서 조각들은 이상적인 사실주의와 개성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조각 예술을 보면서 볼게요. 최전성기를 지나 이제 3세기경이 되면 로마 제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군인 황제 시대는 지금 시기로 보면은 한 50년 정도 되는 시기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25명 정도의 군인이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 등 아주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인데요.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로마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이동을 하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현세 중심에서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조각이 등장을 합니다. 바실리카 양식의 완성, 이거는 건축 양식 얘기하는 건데 오늘 다루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초상 조각 같은 경우 과장과 왜곡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짠! 왼쪽에 있는 게 공화정 시기의 초상 조각이고요.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초기 제국 전성기 시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상, 후기 제국 시기,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단계로 살펴볼 건데 얼핏 보기에도 특징적이지 않나요?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죠. 주름까지 막 사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앙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주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굴곡이나 피부 표현들 돼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영웅화, 신격화되어 있는 황제상을 위험 있게 표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황제상은 어때요? 같은 황제상인데 중앙이랑 되게 차이 나지 않나요? 그죠? 갑자기 얼굴이 좌우 대칭에 딱딱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표현 같은 것도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 과장된 표현. 머리카락도 아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왼쪽에 아우구스티누스 상 같은 경우에 머리 막 결대로 이렇게 잘 묘사가 돼 있는데 오른쪽은 갑자기 바가지를 씌워놨죠. 네, 확 추상화되고 왜곡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왼쪽에 초상 조각 같은 경우는 군부 지도자나 귀족 중심으로 계속 공화정 시대부터 제국 시대까지 이 초상 조각들이 계속 제작이 돼요. 그리스가 이상적인 묘사를 했다면 로마의 이런 초기 공화정 시기의 조각들은 사실적인 묘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기 조각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헬레니즘기가 보이는 어떤 과장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되게 초상 조각이다 보니까 엄숙한 모습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공화정 시기에 그 사람들은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덕을 되게 중요시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주름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되게 중요시해서 조상의 어떤 두상, 얼굴을 조각한 조각들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입상, 서 있는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제국 시대는 전성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초인간적, 영웅적인 인물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제국 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유일신을 믿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최전성기 시기에 조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영웅적으로 이상화를 시켜서, 식격화를 시켜서 묘사를 했겠죠. 그래서 얼굴이 개성적으로 나타나긴 해요. 이게 초기 로마 공화정 시기의 어떤 특색으로서 얼굴이 개성적으로 묘사가 되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지만 동시에 신체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의 고전주의적 고전기 조각 아시죠? 완벽한 어떤 비례와 이상적인 신체를 구현했던
그 고전주의적 형태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웅적으로 대상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기 제국 시기로 가자면 일단 후기 제국 시대에는요, 군인 황제 시기가 있었어요. 군인 황제 시기에 대한 설명은 아까 했었죠. 혼란기였다고.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할 때쯤이면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했겠죠. 기독교 공인한 것에 대한 배경에는. 일단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당시에 그 혼란했던 정세 쪽에서 서로 황제라고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점으로 단일화된 권력이 필요가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기독교 공인을 한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단일한 어떤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 절대자로서의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시대상을 반영한 조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인 신비성을 강조한 초현실적 거대초상으로 만들어요.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상 얼굴을 보면 벌써 약간 추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머리카락 단순화라든지 눈의 과장이라든지 그죠? 지금 위쪽 보면은요. 지금 발 보이죠? 이 발 하나가 발바닥이 사람 키보다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초현실적 거대 초상. 당시 어떤 종교적인 것과도 그리고 혼란했던 시기와도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미술이라는 게 그 종교와 연관이 되면 굉장히 이게 종교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서 종교 예술이 진행이 되면 보통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단순화되게 묘사되는 경향이 좀 많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기독교 미술이라든지 불교 미술 같은 것도 보면은 인물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건 많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 특성들이 지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오타를 해놨네요. 콘수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로 잘, 네,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로마 회화로 넘어가 보자면요. 로마 회화도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폼페이 벽화를 통해, 폼페이 어딘지 아시죠? 로마의 휴양지로 여겨졌던 어떤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잿더미에 쌓여서 그 당시 어떤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발굴이 되었다고 하죠. 그 폼페이에 있는 그 집들,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었겠죠. 그 집들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 당시 회화를 추정을 하는데요. 기원전 한 50년 전쯤에 그려졌으리라고 추정하는 벽화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벽화들을 보자면 일단 공기원분법도 이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이죠? 아래에 뱀을 죽이는 어린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그린 이 그림. 이게 이제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내. 실내에 창문이 없고 이렇게 벽체가 있는 곳에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마치 그 벽 너머로 또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집을 꾸며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위에 보이는 신비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막 벽에 둘러가지고 그려놨다든지 혹은 이렇게 어린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다든지 또는 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는다든지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그림의 어떤 명암법이라든지 명암 너무 잘 넣었죠? 그리고 또 공기원근법 지금 헤라클레스에 있는 부분에 보면 뒤에 기둥들이 뿌옇게 그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뒤로 갈수록 뿌옇게 흐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공기원근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능숙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래 그림 중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풍경 속에 기둥들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선 원근법도 그리스 로마 시기에 좀 그리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질감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당시의 회화적 표현을 엿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그림들 굉장히 잘 그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세로 접어들면 갑자기 퇴보한 것처럼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보려면 지금 이 이미지들을 잘 보고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로마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 로마는 건축을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기에는 건축 공학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합니다. 이 그리스의 지주 산인방이 이제 기둥이랑 그 기둥 위에 올리는 가로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주와 상인방에다가 아치와 같은 새로운 건축 기술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왼쪽 위에 있는 네모가 지주와 상인방이고, 아치는 그야말로 기둥 위에다가 쇠기 모양의 돌들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끼워 맞추면 이게 하중을 견디면서, 지붕 하중을 견디면서 지붕을 확 높여주죠. 이게 아치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블록으로 해봤죠? 이렇게 맞추는 거. 네. 그리고 이 아치를 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을 세우고 상인방을 올리는 그런 직선적인 형태로 만들 때에는 저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넓어지면 그 상인방으로 올린 판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상인방의 하중을 견디려면 기둥과 기둥을 좁게 배치를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치라는 새로운 건축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 공간과 공간을 띄어도 그 아치의 쇠기형 돌들이 알아서 하중을 분산시키니까 더 넓게 공간들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온갖 건축물에 활용이 됩니다. 아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아치들을 쭉 이으면 어떻게 된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원통형 궁룡이 된다. 그리고 이 원통형 궁룡을 십자로 교차한다? 그럼 교차 궁룡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들이 로마 건축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특징으로는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 콘크리트는 중동 지방에서 먼저 1000년 전쯤에 발견이 된대요. 근데 이걸 건축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건 이제 로마인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쓰게 됨에 따라서 원통형 궁룡이라든지 유연하고 어떤 곡선적인 건축 같은 것, 화려한 장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돔을 만들게 되는데요. 돔 아시죠? 이렇게 반구를 건물의 뚜껑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게 돔이죠. 이게 이제 판테온에서 잘 나타나요.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공공건축을 위한 넓은 실내 공간을 꾸미는 어떤 건축 양식으로서 바실리카 양식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바실리카 양식이 우리가 아는 이제 교회 건축 양식의 출발이 돼요. 네. 그거는 오늘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원통형 궁룡 아까 얘기했죠? 교차궁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대표 건축물, 로마 건축물로서 콜로세움이랑 판테온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콜로세움, 중앙에 있는 게 판테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실리카 양식.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콜로세움. 와, 멋있죠? 로마 가본 친구 있나요? 은근 있을 것 같아. 선생님도 한번 가봤었는데, 오, 실제로 가면 정말 감상이 남달라요. 또 가고 싶어. 로마는 진짜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은 도시 같아요. 자, 이 로마의 이 콜로세움은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서 공간이 있고, 중앙으로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이 콜로세움의 원래 모습은 오른쪽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경기를 하고 주변부로 점점 올라가면서 관객석이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장과 유사한 구조예요.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이렇게 폴이 꼽혀 있어가지고 천막이 크게 드리워져서 사람들이 그늘에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자, 이 콜로세움은 기원 후에 지어진 건축이고 알죠? 네로 황제, 폭군 네로 황제의 궁전과 정원이 있던 자리를 반란 이후에 새로운 황제가 이 공간을 군중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공 오락시설인 원형 경기장으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5만 명이 수용 가능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아까 얘기했던 콘크리트 있죠? 그걸로 내부를 만들고 그 겉에다가는 벽돌을 둘러가지고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겉에서 보기에도 벌써 보이죠? 이렇게 기둥 위에 이렇게 반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치형들이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층 더 내부로 들어가면 교차 공룡들도 있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이 겉에 외관에 있는 기둥들이 아까 봤던 투스칸 도리안 양식이랑 이오니아 양식이랑 코린트 양식을 다 섞어서 지금 지어놨대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아마 그리스 로마 건축 보러 가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죠? 기둥의 머리 부분, 주두 부분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리안 양식이랑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도리안 양식이랑 투스칸 양식이랑 좀 유사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도리안 양식 혹은 투스칸 양식으로 1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그쵸, 뱅글뱅글 이오니아 양식 보이고 있고요. 3층에는 복잡한 덩쿨 문양, 식물 문양이 나타나는 코린트 양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리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양식들이지만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막 혼용돼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판테온 신전 살펴보고 끝낼게요. 판테온 신전은 만신전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그리스의 신들과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황제들 신으로 모셨다고 하죠? 이들이 함께 모셔졌던 그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판테온 신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은 우리 많이 봤던 파르테논 신전 같죠?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기둥에다가 삼각형을 올려놓은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뒤쪽에다가는 이렇게 통으로 돼서 원형으로 돔이 올라간 형태의 신전이요. 되게 특이하죠? 콘크리트 돔 지붕을 얹고요. 지금 배경사진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돔 가운데에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채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 돔의 규모가 어마무지해서요. 돔을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제 콘크리트의 밀도를 서로 다르게 해서 활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천장에 올라가는 저 콘크리트, 돔 부분 콘크리트는 좀 밀도가 낮은 콘크리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쓰고 옆에는 또 다르게 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이런 돔 구조는 사실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이게 몇 년이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가요? 그 시기에 이만한 규모로 돔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로마 건축 공법의 정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만한 돔 규모는 이제 이후에는 바티칸 성당? 네, 그런 거 할 때 등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넓은 내부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앉을 수 있도록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리스랑 차별화되는 점이죠? 네. 비교해 볼게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설립 목적이 주로 선인을 경배하는 신전이었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는 어떤 공공 건물들, 그러니까 내부에 사람들, 시민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죠.
그리고 벽면 자재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덕분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건축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스 당연히 직사각형, 직선적이었고, 물론 곡선적인 요소를 좀 넣었다고 했죠. 엔타시스 이런 거. 하지만 평면도상으로 볼 때는 네, 직선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같은 경우는 곡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지금 보이는 이 돔이라든지 콜로세움 같은 경우도 곡선형의 어떤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바실리카 양식 또한 원형의 앱스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곡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 구조로 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주와 상인방 구조, 기둥 2개, 가로로 하나 이렇게 올렸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기둥 2개에 아치를 올렸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공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부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공건축도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원주 양식 같은 경우는 도리스와 이오니아식이 많이 쓰였는데 코린트식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화려한 코린트식을 위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것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여기 조각품.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과 여신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인간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이상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인간을 했지 이 구체적인 인물을 묘사를 하진 않았죠. 특정해서. 로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적인 인간성이나 관리를 이상한 조각,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개성적인 면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조각들이 이상적인 면모와 함께 묘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의 주제. 그리스는 신화 위주, 신화와 영웅 위주, 로마는 관직 있는 인물, 이게 아까 얘기했죠. 군사적 영광을 묘사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황제의 신격화,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지금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좀 길어졌네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20분 만에 그리스, 로마를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 로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략해서 한 건데 너무나도 서양 문명권에선, 그리고 서양 문명권의 영향을 받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명권이라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짧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로마의 마지막 동서 분열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동서 분열이 되고 나서 아시죠? 여러분들? 네,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지지만 서로마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했고요. 이제 이 강좌를 보고 나서 또 뒤에 달려 있을 거예요. 우리 설문. 미술사 퀴즈 잠깐 풀어주시고 가길 바라요.